중국의 거대 도시 베이징. 이곳에서 만난 특별한 문화는 바로 그림이다. 붓과 먹, 화려한 필묵의 언어로 탄생되는 중국의 수묵화. 수묵화는 중국화의 정수로 손꼽히며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中国传统的笔墨讲究墨分五色，墨分五种颜色，叫焦、浓、润、浅、淡。在传统的绘画上是这样，就是一张画出来以后，它要反映出浓淡干湿，浓淡干湿的感觉出来呢，形成用墨，中国传统的墨来感觉在中国传统的纸，这中国画的特点嘛，就是这种。 섬세한 붓의 움직임, 그리고 먹의 농담과 번짐으로 표현되는 한 폭의 수묵화. 하지만 중국의 그림은 이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 한 수.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와 화가의 감정이 글귀에 묻어난다. 根据这张画题一首诗，这诗情画意都反映在一个上。 자신의 필명과 화실의 이름이 새겨진 낙관을 찍고 나면 이제서야 비로소 한 폭의 수묵화가 완성된다. 필묵의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되는 중국의 수묵화. 특히 문인과 선비들에 의해 그림에 수려한 문체가 더해지면서 작가의 내면 세계까지 화폭을 통해 그대로 엿볼 수 있다. 就郑板桥是在中国画清朝画竹子画的最好的。 就是说，画一张竹子，而且郑板桥呢，不但竹子画得好，而且是中国，非常有名的一个清官，他非常关心民间的疾苦，就是他用自己的画笔，就是一枝叶总关情，关心民间疾苦，寄托自己的情思，就不要忘了这个，第一呢就是不要忘了郑板桥画的竹子，第二不要忘了郑板桥为民苦大众。 这种服务的这种精神。 중국화는 크게 두 가지 화풍으로 나뉘어지는데 문인 사대부들에 의해 완성된 남종화는 정신과 관념을 강조하고 전문적인 궁중 화가들에 의해 완성된 북종화는 사실적인 것이 특징이다. 중국화의 다양한 소재 가운데 특히 사군자는 문인들의 남종화에 자주 등장했던 것으로 자신의 기품과 절개를 상징하며 선의 강약과 여백의 표현을 달리한다. 就是画面的东西越少，越难画，笔越精炼，就是提炼出来的笔墨。过去有一个元朝有一个特别有名的画家叫倪云林，他讲，所谓画者，不过一笔草草，不求形似，以且胸中之意气耳，就是抒发自己的胸怀，是这样。 삶에 대한 관조와 풍류로 완성되는 중국의 수묵화. 작은 화폭 안에 깊은 내면 세계가 담겨 있다. 중국 전통 문화의 거리로 유명한 이곳에서도 그림과 관련된 다양한 상점들이 쉽게 눈에 띈다. 이곳의 인기 상품은 단연 문방사우. 예사롭지 않은 모양에서 서예나 회화에 대한 중국의 심오한 철학을 느낄 수 있는데 그들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买笔，我老伴儿自己在和家写字啊。你给他来买。我给我老伴儿买。 기원전 3세기 고분벽화를 시작으로 발전해온 중국의 회화는 불교의 정착과 종이의 발명으로 새로운 부흥기를 맞게 되는데 문화의 전성기인 당나라 때 이르러 중국화의 완전한 기틀을 다지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在以前就是10年、20年以前都是国外人买，因为他们就是说咱们中国刚一开放嘛，开放以后他们来就是买这些东西都代表中国的特色，然后回去送礼啊，而且价钱都不是说很贵的，咱们的这些个艺术品跟国际上的艺术品没法比，所以他来一般都是买一些这些东西送礼。
정교한 붓놀림과 화려한 색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중국의 그림. 중국화의 종류는 그림의 소재에 따라 사람을 그린 인물화, 꽃과 새, 짐승을 그린 화조화, 자연 경관을 그린 산수화로 나눌 수 있다. 山水还是应该更具备一些传统功力，所以我想在山水上我并不具备这种突出的优势，因为这个老先生都在前面摆着，那么多老师，不可能一下能达到人家那么高的功力，所以你必须另辟蹊径，找到一种适合你自己抒情的方式，这样让别人更能理解你。这条路我感觉我自己会更舒服一些，而且压力也没有那么大。 옛 화풍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중국의 젊은 화가들. 이들에게 화조화는 중국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자연 경관에서 인물이나 풍속까지 다양한 소재의 중국화는 각각 특별한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데 특히 화조화는 자손의 영화나 부귀, 가족의 화목을 기원한다. 화조화의 단골 소재인 모란꽃, 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문양이다. 화조화 역시 짧은 시구절이 더해져 완성된다.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는 중국화. 서양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화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산수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될까? 자연이 빚어낸 천하절경을 종이에 옮기는 과정. 특히 미술 기법의 측면에서 인물화나 화조화보다 산수화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는 것은 바로 다양한 필목의 기술이 활용되기 때문인데 모든 형태의 기본이 되는 선에서부터 먼 곳에 흐드러진 꽃이나 수많은 나무, 바위를 연출해내는 점, 그리고 붓의 빠른 속도감을 이용하는 것 또한 산수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표현 방법이다. 来表现，就是我们总结一种结构，这种结构包括的对具体自然界的描写，也包括这个抽象的规律，它的节奏啊，它的量感啊，还有它的这个质感啊、单纯化呀、等等等等，所以这个也是当代艺术家要继续把这个传统的这个文化或东方的文化，如果往前推进的话，就是如何去挖掘这个中国这种笔墨这种艺术方式，挖掘它新的一个语言和新的一种形式，这个也是我们当代的中国画家正在探索的。 특히 중국의 산수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화려한 기교와 멋을 추구하는 화풍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림의 분위기는 현실적인 느낌보다 이상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 다분히 관념적인 중국 산수화의 화풍은 자연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특별한 시선으로 완성됐다. 예부터 중국의 화가들은 자연을 담아내기 위해 수없이 관찰하고 사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겼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의 풍경을 뛰어넘어 자연의 이치와 인생의 참뜻까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不是，他是什么呀？他这里头有一点实色，实颜色，它会对那个墨遮盖，遮盖呢就从反面画了以后，不至于把那个墨可以。 작가의 시선과 통찰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중국의 자연. 산수화는 전통을 넘어 이젠 중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예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寻找一种新的感受，来转化成一种新的表现的语言和手段，同时呢，也从现代西方文化的这种知识的这种宝库里吸取一些经验，但这些最后的结果还是怎么来反映中国艺术家，
对他们的看法，他们在艺术上的一些想法、一些探索。 중국인들의 깊은 내면과 거대한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그림. 그래서 중국의 산수화에는 더욱 강렬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한국의 산수화는 어떤 모습일까? 처음 인물화를 배경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던 한국의 산수화는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야 순수 산수화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유난히 자연 친화적인 한국인들의 성향은 산수화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됐고, 그래서 산수화는 한국화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초기에는 산수화의 구도나 묘사법 등 중국의 화풍까지 그대로 따라했는데, 한국 미술 사상 회화가 가장 성행했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국의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한중일 그림의 어떤 그 재현화 특징은 어떻게 보면 큰 구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어떤 재료기법 중에 하나는 장지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장지는 우리말로 한지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 정이라는 뜻이고, 장지는 좋은 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지기법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책을 여러 번 중첩시켜서 오래내는 어떤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지기법은 마치 우리 음식이 삭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치라든지 젓갈이라든지 이런 삭히는 음식 문화처럼 책을 여러 번 중첩시켜서, 즉 한 40-50분 정도 계속 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색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예컨대 원색을 발랐을 때도 그 원색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앞으로 탁 진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또 자세히 되다 보면 뒤로 이렇게 물러납니다. 그래서 장지기법은 한마디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해화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지 기법을 통해 완성된 한국의 산수화는 자연스러운 색감에 담백하고 간결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것은 한국의 자연과 민족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 나라의 어떤 그 그림의 특징은 그 민족성과 자연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통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그 다채로운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해맑은 그런 또 그 기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은 굉장히 그 해맑은 기운이 전체적으로 돌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림이 굉장히 과장된 어떤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일본은 굉장히 그 해사하면서도 섬세합니다. 근데 우리 그림은 약간 엉성한 듯 하지만은 또 있을 것은 다 있고 갖출 것은 다 갖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민족성과 굉장히 닮은 어떤 유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꾸미지 않으면서도 수선덤한 맛, 그리고 그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아는 어떤 너그럽고 어떤 관용스러운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깃든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산수화는 중국의 관념적이고 과장된 화풍과는 달리 훨씬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진경 산수화로 발전했는데, 한국과 중국의 구별 없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통 회화는 따로 있다. 옛 선비들의 고매한 정신세계가 묻어나는 사군자. 이것은 형태를 넘어 내면의 정신을 표출해내는 가장 대표적인 동양화다. 사군자는 우리 동양회화에서 모든 사의화의 정수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사군자는 단순히 그 네 가지 그 식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을 통해서 그 인격을 닦고 저희가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인격체 내지 군자를 이렇게 형성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군자는 보통 그 시간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러면 이제 매난국죽이 되겠고요. 공간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난중매국이 된다. 그러니까 사군자 속에는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가 같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적으로는 난초는 곡선을, 대나무는 직선을, 국화와 매화는 그 중간적인 성격을 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군자는 그 사군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인격을 수양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와서는 동양회화의 그 기초를 닦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함께 동양화를 대표하는 오랜 전통의 그림 한국화. 특유의 민족 정서와 수려한 자연 환경으로 독자적인 화풍으로 발전해온 한국화는 소박하지만 남다른 기품이 느껴진다. 일본의 아사쿠사. 센소지 사찰을 중심으로 긴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곳에는 에도시대 때부터 영업해온 작은 점포들이 기념품이나 전통 과자, 도자기, 인형 같은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다. 이곳의 인기 상품은 바로 우키요에와 관련된 상품. 대담한 문양과 강렬한 색상. 가장 장식적인 회화 예술로 손꼽히는 우키요에うちで扱ってないようなもんでもコースター、コップを敷くコースターとか、あとはグラス、あと浴衣にも使ってますね。浴衣みんな日本の人は浮世絵って好きですから、昔のそういう情緒のある品物には使ってますよね。 일본 우키요의 독특한 아름다움은 목판화로 탄생된 것이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에도 시대 때에는 서민들이 경제적 부를 쌓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예술 문화가 발전했다. 이때 목판화인 우키요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 서민 계층으로 빠르게 보급되며 일본의 대중예술로 급부상했다. 18世紀、17世紀ぐらいからかな。から明治に至るまで、19世紀ぐらいまで、の作品を特に風俗画を中心に集めております。役者の絵ですね、芝居役者の絵、それからこういう女性を描いた美人風俗の絵、それから、最後頃にこういう風景といったものが出てきますので、この3つが主な柱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けれど。 원래 일본의 불교가 도입되면서 불화를 목판화로 제작했던 방식이 지금의 우키요에를 만들었는데, 하지만 처음엔 우키요에도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목판화는 손의 자연스러움 대신 칼의 정교함과 매끄러움이 더해지고 색감은 서로 대비를 이루며 더욱 강렬해졌다. 美的なという意味では多分版画の方が大きく特徴が出るだろう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の多色刷り木版画っていうのは中国にもありましたし、日本でもそれを受け取ってになるのか日本で独自に開発したのか、その辺はまだもう一つはっきりしませんけれども作られてきました。で日本の方が技術的には大変高くなっていまして、今多分世界中で木版の技術が最も高いのが日本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렇다면 우키요의 정교한 문양과 화려한 색감은 어떻게 탄생된 것일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목판의 조각 과정. 수십 년 장인의 솜씨는 나뭇잎 하나까지 표현해낼 정도다.
수십 개의 조각 칼과 망치, 그리고 나무와의 싸움. 특히 그림에 사용되는 색에 따라 목판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장인의 손길은 더욱 분주하다. 칼날 같은 명확한 경계로 판화 같지 않은 정교함을 자랑하는 우키요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例えば灰際なんかで同じ感覚で彫るということが一番難しいですね。でこう一つだけ広がってしまうとそこが非常に目立ってしまって良くないと。 모든 과정은 완벽한 분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쇄는 보다 빠르고 섬세한 손놀림을 요하는 작업이다. 목판에 염료와 함께 풀을 발라 종이에 착색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의 노하우. 이렇게 1차 인쇄본이 완성된다. 인쇄는 색깔별로 목판을 바꾸어가며 여러 번 반복되는데 흔히 가운데서 바깥으로 옅은 색에서 진한 색 순서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각 목판의 조각이 완벽해야 가능한 인쇄 과정.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장인들의 솜씨는 한치 오차도 없다.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인쇄 작업. 한 가지 색으로 점층적인 효과를 내는 고난이도의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비로소 일본의 독특한 회화 예술, 우키요에가 탄생된다. 絵というよりも木版本来のものの特徴で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まず色が非常に鮮やかであ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でそれは和紙という繊維の長いものの材料を使ってですね、顔料を工程の中でバレンを使ってどんどん強い力で決め込んでいく。それによってこういうような鮮やかな色が発色するという、それが一番の特徴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선명한 색감과 감각적인 문양, 우키요에는 19세기 유럽에 소개되면서부터 서양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의 중요한 문화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세계에서도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불리며 독보적인 기술과 다양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그런데 애니메이션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전통 회화 우키요에다. 포즈とですね、浮世絵独特の遠近法だとか、この辺りは絵の専門家の方の方がお詳しいと思うんですが、それが漫画、で漫画をもとにアニメーションも発展してますので、アニメーションも同じように、ストーリーを考える人、あと演出する人、絵を描く人、色を塗る人、撮影する人、分業が進んでいて、それぞれ浮世絵もアニメーションも職人芸の職人の果たす役割が大きい芸術ですよね。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투명한 셀 위에 캐릭터와 배경이 되는 소재를 따로 그린 다음 나중에 하나로 겹쳐서 장면을 연출하는 셀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왔다. 이렇게 완성된 실감나는 장면. 그런데 이 제작 과정은 우키요의 작업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셀을 만드는 작업은 목판의 조각 과정과 셀들을 하나로 겹치는 작업은 목판의 인쇄 과정과 흡사한 것이다.
이제 일본의 전통회화 우키요에는 애니메이션을 넘어 현대 미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련되고 장식적인 우키요의 문양은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에 의해 현대적이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으로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現代の、いわゆる日本画家の方とか、あとはデザイナーの方などが、絵を描いたものをですね木版にするというスタイルもありますし、版画用に彼らが創作活動の一環としてですね線を描いて浮世絵と同じような技法、全く同じような技法で作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今でもしております。ですから我々のこの技術が生きるということっていうのはやはり肉筆画の複製を作る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今のデザイナーなり画家の方たちが版画として描いていただくものを制作するということが我々版元としての理想形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は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그림을 제작하기 위해 도입됐던 목판화.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예비 화가들은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한 색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전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기요에から現代使ってる技術は同じですけど、木版画の可能性が広がっていいと思いますよ。はい。浮世絵だけにとどまらず、浮世絵の技術がいろんな絵に使われていくっていうのはい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자유로운 발상. 일본의 전통 그림 우키요에는 이제 현대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 텐진의 양리우칭 마을. 일본의 우키요에와 비슷한 형태의 목판화는 이곳 양리우칭 마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목판 연화. 중국에서는 새해 첫날 가정의 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집안 곳곳에 상징적인 그림들을 붙여놓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판 연화다. 특히 양리우층의 목판 연화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 화려한 것이 특징인데 판화로 찍어낸 후 장인이 직접 채색을 하는 것은 일본의 우키요에와 다른 점이다. 这叫二彩和三彩，它不光是画三彩和二彩，还有共件。大画怎么办呢？大画都是横的，他一看，哟，这个大画，咱给它倒一下吧，咱把它叠起来，咱给它竖着搁，横着画，竖着搁，就可以画了。一看那样，要不从这个手法上、技法上。 就改变了这个杨柳青莲花的画法了。这个我们就叫勾线，它一般呢，它有几种线条，比如说有钉头、竖尾，要把这几个线条掌握好了就可以。 전통과 풍속으로 완성되는 그림은 재료부터 특별하다. 这个颜料是矿物质的。 我们把它砸碎了之后呢，我们也像这样一样把它研成了颜料，然后呢，我们再去填色，就是这种色，这个颜料呢，看了，我们用粉倒上之后呢，我们加上胶，我们这样去研好了之后呢，我们倒在这个碗里，什么时间用，这得搁了冰箱里搁的，什么时间用，弄一块过来之后呢，我们就用碗给它破开。 破好了之后，我们就上了这个脸部和大桃，铺底色。像这个，这是黄，我们泡好了之后啊，加上胶，也是用这样研，把它都研碎了之后，把它这个黄汁都弄出来，加上一点粉，这就是藤黄。
명청시대 때부터 이어온 목판연화는 한때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는데, 이때 양류층의 장인들은 옛 목판을 수집하며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갔다. 对，这块你看吧，比较不错，它代表着吉祥，啊，一般的它是一个，杨柳青莲花的代表作。现在可能咱国家啊，把它列入中国的符号了，这个莲柳叶吉祥符号，啊，一会儿给你们刷一个，你们可以看一看，好吧？ 중국 3대 목판연화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양으로 주목받는 양류층의 목판연화. 부드러우면서도 간결한 필체로 완성되는 그림은 대부분 복을 관장하는 신의 모습이나 수호지나 삼국지 같은 고전, 그리고 서민들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담고 있어 중국인들의 의식과 생활 풍습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这个杨柳青年画，它始于明末清初，距今400多年的历史了。它是起源于明末，兴盛于清朝。就是中国这个新中国成立以后啊，这个由于战乱呢和现代的印刷术呢，它是在解放初期很不景气。 새해 첫날 아침이면 중국인들은 미리 장만해둔 연화를 걸고 소원을 빈다. 연화는 그들에게 오랜 삶의 문화인 것이다. 本身就是一幅南春访友，挂这个画就希望什么？家里的亲朋好友能够经常登门，在一起欢欢乐乐的过春节。他一看，哎呦，那么日益那么大，他可能他就买了很多的年画。他一看这个年画当中有每幅画有它的寓意和吉祥，他就买了很多。 现在可能他们苏联出了一本书吧，有很多的年画，我们国家都没有了。 목판엔 소박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진다. 수백 년이 넘도록 서민들의 민간 예술로 사랑받아온 전통 회화. 중국의 목판 연화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가장 대중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민화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화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 민화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불교가 유입된 후 불화가 성행될 때에도, 유교가 유입되면서 수묵화와 문인화가 유행할 때에도 민화는 오로지 서민 계층에서만 전해지며 오랫동안 성장하며 발전해왔다. 민화는 문인 사대부들이 그린 정통 한국화의 형식을 탈피해 보다 원초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완성되는데, 같은 소재라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정통 한국화와 민화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바로 호랑이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 이제 그림을 우선 뭐 여기 추방 민화인데, 민화 말고 정통화,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이제 한국화입니다. 거기도 호랑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민화가 아닌 한국화에서 그려진 호랑이 되게 맹우로 나타나요. 싸나운 호랑이. 그런데 민화는 반대입니다. 민화에는 그런 싸나운 맹우가 아니라 굉장히 친근감이 드는 호랑이, 또 순한 호랑이, 혹은 바보스러운 호랑이, 이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상당히 마음을 두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착한 이런 동물로, 또 수호신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호랑이, 특히 민화의 호랑이 상입니다. 내면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어려운 그림이 아닌 잡기를 쫓거나 복을 기원하는 실용적인 그림으로, 웃음이 절로 나는 해학적인 그림으로,
민화는 오랫동안 서민들의 친근한 생활 문화로 존재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한국적인 민화로 일컬어지는 자코도, 산신령의 사자인 까치와 앞길을 쫓는 착한 수호신 호랑이는 복을 바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염원을 담고 있어 유난히 친근해 보이는데, 이런 문양들은 이미 오래전 벽화에서 발견된 것이다. 하나는 암각화라고 있죠. 바위의 옛날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 여기 울진에서도 있는데 바위에 그려진 암각, 새겨진 그림에 바로 민화와 똑같은 소재. 예를 들어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또 거북이도 그려져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민화의 시초다 하는 이제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대 무교, 샤머니즘, 고대 무교. 불교가 들어오기 400년 전부터 그 한국의 그때 고구려에는 뭐가 있었는 거 아니? 천신사상, 그것이 존재했다. 삼국시대 무속신앙에서 출발한 종교적인 그림은 서민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십장생도다. 우리 무속이에요. 무속에서 교회 골자되는 것이 오래 살고 행복하고 그다음 아들 딸 잘 낳고 산다는 것이 이제는 바로 그 무속의 무교의 그 근원인데, 바로 이 십장생도 그겁니다. 오래 살길 바라는 거,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 그다음 행복한 거. 이제 여기다가 그래 뜻을 두고서 이제 그림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오래 살라니까 다들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또 보스다 이렇게 놓으면 머리에 더 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곳곳에다가 이렇게 이 그림을 장려해 가지고 백성의 머리에 유교라는 거, 국가 그 지도 이념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삼강오륜이나 군자의 덕목을 강조하는 글자 위에 그림을 그려넣은 문자도는 조선시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탄생된 독특한 회화 예술인데, 서민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민화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다. 종교적인 배경을 둔다고 하면 12지는 어떤 면에서 불교적인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십장생도는 도교적인 배경, 그 다음에 문자들은 유교적인 배경. 그러니까 민화가 이렇게 처음에 샤머니즘에서 출발해 가지고 했던 것이 그대로 계속해오면서 많은 종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불교 영향을 받았죠. 처음에는 무교에서, 고대 무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불교 영향을 받아서 불교를 일부 수용했고, 그리고 지금 절에 가면 왜 불교와 그 산신도가 바로 뭔 거 아니? 산신각이 그 무속입니다. 절 안에 있죠. 습합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지. 문자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 그러면서 민화가 발전해온 과정에는 그런 많은 다른 종교의 그 영향도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민화가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물론 서민 그림으로서. 서울의 인사동. 한국의 옛 민화들은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오랜 역사 속에 서민들의 친근한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아온 한국의 민화. 이제 민화는 다양한 생활용품에 활용되며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화려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문양. 많은 예술가들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젊은 예술가들에 의해 다시 부활되고 있는 전통 민화.
이곳에선 지금 민화의 문양으로 부채를 디자인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부채를 장식하는 것은 화려한 꽃. 민화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다. 작품에 사용되는 문양들은 각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석류나 수박과 같은 씨가 많은 과일은 다산을 상징하고 연꽃은 청렴결백과 사업번창을, 화려한 모라는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문양에 따라 특별한 의미까지 담고 있는 생활용품들은 그래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옛날 사대부 집안에서 많이 사용했던 거라 특히 이제 뭐 옛날이나 현대에 있어서도 많이 할 수 있는 함 같은 작업은 거의 모란을 많이 써요. 모란도라고 목단 있죠. 그 화려한 그 내용의 뜻이 어떤 부귀, 영화 뭐 이런 뜻이니까 결혼하는 그런 어떤 자녀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그렇게 또 되기를 바라는 염원의 뜻이 담긴 그런 작품 많이 하고요. 이 뭐 또 이사를 하는 집에는 까치호랑이 같은 그런 작품을 선물을 하면 좋은 손님, 반가운 손님만 오고 어떤 액을 막아주는 호랑이가 그런 뜻이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뭔가 액막이용의 그림 그런 걸 선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책거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이 담긴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게 되죠. 소박하면서도 정감이 느껴지는 서민의 예술. 그래서 민화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화려한 필묵의 언어로 완성되는 중국의 산수화. 시와 서예, 그림과 낙관으로 완성되는 한 폭의 그림은 삶에 대한 그들만의 풍류를 느끼게 한다. 그림 하나에 내면의 정신세계에서 삶의 풍속까지 담아내는 중국인들. 그래서 중국의 그림은 화려하고 다채롭다. 대담한 문양과 강렬한 색상, 장식의 미학으로 불리는 일본의 우키요에는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19세기 인상파 화가 고흐드 극찬했다는 일본의 전통회화 우키요에의 매력은 가장 일본적인 화풍인 정교함과 간결함이다. 오랜 역사 속에 서민들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의 민화. 특히 민화의 문양들은 액막이는 물론 타산과 부귀, 장수 같은 다양한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질박하면서도 천진한 서민의 그림. 한국의 민화는 가장 가깝고도 친근한 민족의 자화상이다.画笔就是一枝叶总关情，关心民间疾苦，寄托自己的情思。就不要忘了这个，第一呢就是不要忘了郑板桥画的竹子，第二不要忘了郑板桥为民苦大众这种服务的这种精神。 중국화는 크게 두 가지 화풍으로 나뉘어지는데 문인 사대부들에 의해 완성된 남종화는 정신과 관념을 강조하고 전문적인 궁중 화가들에 의해 완성된 북종화는 사실적인 것이 특징이다. 중국화의 다양한 소재 가운데 특히 사군자는 문인들의 남종화에 자주 등장했던 것으로 자신의 기품과 절개를 상징하며 선의 강약과 여백의 표현을 달리한다. 就是画面的东西越少越难画，
笔越精炼，就是提炼出来的笔墨。过去有一个元朝有一个特别有名的画家叫倪云林，他讲，所谓画者，不过一笔草草，不求形似，一切胸中之意气耳，就是抒发自己的胸怀，是这样。 삶에 대한 관조와 풍류로 완성되는 중국의 수묵화. 작은 화폭 안에 깊은 내면 세계가 담겨 있다. 중국 전통문화의 거리로 유명한 이곳에서도 그림과 관련된 다양한 상점들이 쉽게 눈에 띈다. 이곳의 인기 상품은 단연 문방사우. 예사롭지 않은 모양에서 서예나 회화에 대한 중국의 심오한 철학을 느낄 수 있는데 그들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买笔，我老伴儿自己在家写字啊。给他来买。我给我老伴儿买。 기원전 3세기 고분 벽화를 시작으로 발전해온 중국의 회화는 불교의 정착과 종이의 발명으로 새로운 부흥기를 맞게 되는데 문화의 전성기인 당나라 때 이르러 중국화의 완전한 기틀을 다지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在以前就是10年、20年以前都是国外人买，因为他们就是说咱们中国刚一开放嘛，开放以后他们来就是买这些东西都代表中国的特色，然后去回去送礼啊，而且价钱都不是说很贵的，咱们的这些个艺术品跟国际上的艺术品没法比，所以他来一般都是买一些这些东西送礼。 정교한 붓놀림과 화려한 색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중국의 그림. 중국화의 종류는 그림의 소재에 따라 사람을 그린 인물화, 꽃과 새, 짐승을 그린 화조화, 자연 경관을 그린 산수화로 나눌 수 있다. 山水还是应该更具备一些传统功力，所以我想。 중국의 거대 도시 베이징. 이곳에서 만난 특별한 문화는 바로 그림이다. 붓과 먹, 화려한 필묵의 언어로 탄생되는 중국의 수묵화. 수묵화는 중국화의 정수로 손꼽히며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中国传统的笔墨讲究墨分五色，墨分5种颜色，叫焦、浓、润、浅、淡。在传统的绘画上是这样，就是一张画。在山水上，我并不具备这种突出的优势，因为这个老先生都在前面摆着，那么多老师，不可能一下能达到人家那么高的功力，所以你必须另辟蹊径，找到一种适合你自己抒情的方式。 这样让别人更能理解你，这条路我感觉我自己会更舒服一些，而且压力也没有那么大。 옛 화풍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중국의 젊은 화가들. 이들에게 화조화는 중국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자연 경관에서 인물이나 풍속까지 다양한 소재의 중국화는 각각 특별한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데 특히 화조화는 자손의 영화나 부귀, 가족의 화목을 기원한다. 화조화의 단골 소재인 모란꽃, 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문양이다. 화조화 역시 짧은 시구절이 더해져 완성된다.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는 중국화. 서양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화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산수화는 어떤 과정？ 脱了以后，它要反映出浓淡干湿，浓淡干湿呢，感觉出来呢，形成用墨，中国传统的墨来感觉在中国传统的纸，这中国画的特点嘛，就是这种。 섬세한 붓의 움직임, 그리고 먹의 농담과 번짐으로 표현되는 한 폭의 수묵화. 하지만 중국의 그림은 이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 한 수.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와 화가의 감정이 글귀에 묻어난다. 根据这张画题一首诗，这诗情画意都反映在一个上。 자신의 필명과 화실의 이름이 새겨진 낙관을 찍고 나면 이제서야 비로소 한 폭의 수묵화가 완성된다. 필묵의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되는 중국의 수묵화. 특히 문인과 선비들에 의해 그림에 수려한 문체가 더해지면서 작가의 내면 세계까지 화폭을 통해 그대로 엿볼 수 있다. 就郑板桥是在中国画清朝画竹子画的最好的。 就是说，画一张竹子，而且郑板桥呢，不但竹子画得好，而且是中国，非常有名的一个清官，他非常关心民间的疾苦，就是他用自己的。